아침에 시작을 알리는 글로벌 주식 라이브 월스트리트 모닝 브리핑 6월 1일 월요일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여도은입니다. 자, 먼저 월간 뉴스레터 박명석 큐레이터와 함께 하도록 하죠.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말 시장 분위기 좋았죠? 아, 좋았습니다. 네, 그래서 뭐 좀 긴장하신다는 얘기도 있고 현금 비중 늘려야 되냐는 얘기도 있는데 사실 시장을 전체적인 그림에서 보면은 뭐 계속 긴장해야 되죠. 금리도 높고 뭐 물가도 높고 유가도 높고 그리고 시장에 그 빨간색, 초록색, 뉴욕 증시는 초록색이 상승이니까 빨간색, 초록색의 비중을 보면 확실히 빨간색이 높아요. 근데 여러분들 그 빨강색을 아마 많이 들고 계시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마 대부분 초록색에 배치되어 있는 종목들을 들고 계실 가능성이 높아서 저는 오늘도 뭐 그렇게 긴장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요. 뭐 항상 시장의 변수는 있는 거니까 그때그때 잘 대응하는 걸로 뭐 지금 계속 좀 아슬아슬하게 달리고 있잖아요. 다들 불안해하고 다들 기대하고 그런 상황이니까 일단은 뭐 대응이 중요한 구간이라고 보고 지금 좀 명확한 게 확실히 모멘텀 투자 구간인 것 같아요. 그 모멘텀이 나올 때마다 그걸 활용하려고 드는 시장의 그 흐름이 확실히 유동성이 세다라고 보여져서 그거에 맞게 그날 앞으로는 대응이 확실히 좀 중요해 보입니다. 그래서 그날 대응을 좀 수월하게 할 수 있도록 제가 매일 아침 열심히 좀 도와드릴 테니까 요거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뉴욕 증시 3대 지수 그 마감 상황부터 지난주 금요일에 마감 상황부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우가 올랐어요. 0.7% 상승했고요. 나스닥과 S&P 500 강보합세 러셀 2000 럭셀 2000이 좀 많이 빠졌습니다. 근데 이거는 우주가 많이 좀 하락했어요. 우주. 네. 아, 그동안 많이 올랐죠? 우주가 폭발했습니다. 폭발. 그러니까 뭐 하나 폭발했다면서요? 블루 오리진 로켓가 폭발을 해버려가지고 그 이슈가 좀 있었는데 근데 또 그 낙폭은 많이 줄였어요. 그래서 0.5% 하락으로 마감이 됐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녹색과 붉은색이 곳곳에 있는데 녹색은 마이크론, 브로드컴, 퀄컴, 그리고 소프트웨어 좋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오라클, 팔란티어, 오라클 10%, 팔란티어 9%. 좋죠. 서비스나우 15%, 그리고 피그마는 바닥권에서 한 50% 올랐더라고요. 그리고 또 여기 델은 뭐 여러분들 잘 아시죠? 델 덕분에 IBM도 같이 델 32%, IBM 12% 급등을 했기 때문에 뭐 여러분이 갖고 계신 종목들은 대부분 이쪽에 분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아서 뭐 오늘도 기대를 걸어봄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말씀드린 대로 모멘텀 투자 지속되고 있습니다. 크레도 그리고 아이온큐 이 양자죠. 양자 관련주들 그리고 러셀 2000 쪽에서는 뭐 이렇게 울긋불긋한데 개별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종목들만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슈들을 계속 쫓아가야 되고요. 그래서 성장주와 그 유동성 모멘텀으로 이어지는 그 고리는 계속 유지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고리를 우리가 계속 잘 따라가면 뭐 그날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국제유가 결정타가 나온다면 좀 더 떨어질 수도 있겠죠. 현재 87까지 우리가 90, 88, 87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정타 나오면 좀 더 떨어질까 기대를 하는데 근데 여기가 또 어떻게 보면은 약간 또 저항 구간이에요. 여기가 이제 여기 맞고 다시 반등할 수도 있는 자리기는 해서 차트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 중에 하나로 보이고요. 금리도 비슷합니다. 여기에 이제 매물대가 좀 있죠. 그래서 여기서 4.45% 내려올 만큼 내려온 것 같기도 하고 여기서부터의 6월의 흐름들을 많은 분들이 어쩌면 6월에 이런 것들을 빌미로 좀 꺾이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는 분들도 충분히 합리적인 추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달러 역시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고요. 금은 소폭 반등, 비트코인 73,000달러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만 계속 조금 더 바닥 탐색을 해야 되는 그런 분위기로 보여지네요. 네. 자, 주말에 뭐 코인 관련해서는 뭐 일부 그 알트코인 중에서 막 스텔라룸 이런 종목들이 엄청 급등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뭔가 이제 분위기가 좋아지나라는 그런 생각을 조금. 근데 여전히 이제 코인보다는 주식이 훨씬 더. 우리 과거에 기억나요? 코인 2017년인가? 네네네. 갑자기 막 붐이 일었을 때 그랬죠.
그때 코스닥이 진짜 못 갔거든요. 아, 다 시장이 그랬구나. 그쪽으로 자금이 맞네요. 가가지고 네. 코스닥이 못 갔던 이제 왜 제가 명확하게 기억하냐면 제가 2017년에 한 코인에 엄청나게 이제 확 급등해가지고 막 500% 수익을 이렇게 보다가 그때 제 진짜- 옆자리에 계셨잖아요. 맞아 저희들이 열심히 이제 사무실에서 3분 만에 갑자기 코인 공부하고 그랬죠. 제자리로 돌아오는 거 보면서 예 그래서 기억을 합니다. 네. 자 그래서 이제 주말에 미국 시장에 어떤 이슈가 있었나 요거는 계속 뭐 주말 내내 얘기가 나오던데요. 사인을 안 하네, 다시 뭘 보냈네, 뭐 마음에 안 드네, 드네 네. 하면서 이거 뭐 어떻게 되고 있어요? 근데 금요일장에 반영된 분위기는 네. 일단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위해서 회의 중이다 라고 얘기했던 것까지 나왔습니다. 여기 보시면 저는 지금 상황실에서 최종 결정을 내리기 위해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야, 상황실에서 회의 소집해서 회의하고 있는 도중에 SNS 올리는 대통령도 참 신기하긴 하네요. 그래서 뭐 앞에 뭐 이라는 뭐 여기에 동의해야 되고 자유로운 선박 통행이 허용돼야 되고 뭐 조건이 계속 있는데 서로 마지막 조건을 계속 맞춰가는 구간인 것 같고 최종 결정이라는 단어까지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기대감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근데 아쉽지만 한 2시간여의 회의 끝에 최종 결정은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마음에 안 들었던 게 자금 동결 해제를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 해주게 된다면 타이밍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 여기서 타이밍이라고 하면 뭔가를 받아야 우리가 자금 동결을 해주지라는 분위기예요. 그래서 이게 서로 그게 맞아야 되잖아요. 왜 지난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적으로 인증을 안 한 게 뭐 하메네이가 반대를 해서 뭐 이런 것도 있다 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서로 간의 그런 타이밍 싸움을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연기가 됐다라고 했는데요. 이란에서도 계속 애매해요. 자기들도 이제 비준 최종 단계에 있다. 그렇지만 최종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하는 건 진실도 있지만 거짓도 있다. 섞인 것이다. 이라는 미국의 봉쇄가 해제되면 자체적으로 미리 정해둔 계획에 따라서 호르무즈 해협을 재개방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란도 봉쇄를 먼저 해제해주면 개방할게. 이런 분위기를 계속 가져가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핵심 포인트는 총 3가지로 보입니다. 그래서 그 이란의 핵물질을 어떤 식으로 반출을 할 것이냐 아니면 폐기를 할 것이냐 그걸 놓고 세부 조항이 조금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이란의 그 동결 자산에서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이거였죠. 동결 해제를 해줄 것이냐 말 것이냐에 대해서 타이밍을 좀 재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3번째는 그 이란과 오만의 이야기. 그 도대체 오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오만과 생산적인 통화를 또 했다고 밝히면서 이거 베센트 재무장관이 지난주에 한번 뭐라고 했잖아요. 네. 근데도 오만은 계속 약간 이란이랑 뭔가 거래를 하고 싶은 건지 이런 얘기가 계속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3가지가 합의를 만들어져야 결론적으로 도장이 좀 찍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뉴욕타임스 보도에 따르면 3천억 달러 규모의 기금 조성 계획이 포함되어 있대요. 이게 약간 뉘앙스가 약간 뭐 배상금이냐 기금이냐 하는 그 뉘앙스를 갖고 지금 얘기를 하는 것 같죠. 그냥 기금이라고 해줘요. 그냥 우리 모르는 척 해줘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펀드라고 우리 하는 겁니다. 인베스트먼트 펀드라고. 배상금 아니에요. 그렇죠. 네. 이란의 앞을 위한 그 재건을 위한 투자 기금 이런 식으로 해주면 뭔가 이름이 조금 이쁘게 나오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세부 사항들을 아직까지 통과는 안 됐지만 그냥 많은 투자자들이 이 정도면 거의 다 왔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이게 약간 이제 명분 찾고 네. 네이밍을 어떻게 하는지, 그러니까 사실 역사에 이게 기록이 남게 되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트럼프 입장에서는 발 되게 빼고 싶은데 명분은 제대로 좀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 속내가 주말 내내 좀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네. 자, 이어서 캔자스시티의 여는 총재가 인플레이션이 이렇게 너무 오래 간다. 이게 너무의 기준이 얼만큼일까요? 너무요. 그러니까 예상했던 것 이상이라는 뜻이겠죠? 근데 이제 예상은 주관적이니까. 그렇죠. 그렇죠. 네. 맞아요. 연준 총재들과 뭐 연준 이사들이 이렇게 각자가 예상이 다를 텐데 어쨌든 본인 기준에서는 이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단기적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연준도 네. 이런 전쟁과 관련된 이슈는 단기적이다. 근데 생각보다 이게 PC도 물가도 계속 오르는 걸 지난주에 또 확인했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본인들 기준에서는 좀 너무 오래 가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호르무즈가 만약에 열리면 이 과거에 정말 많이 이동했던 그 선박의 이동량을 회복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다들 조금 회의적이더라고요. 지금 당장은 뭐 돈을 받는다 안 받는다 그런 얘기도 있고 뭐 이래저래 여기까지 다시 가기에는 어렵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와요. 유가가 지금 떨어질 만큼 떨어졌다. 예, 이게 오히려 도장을 딱 찍으면 거기서 뭐 세론이 나오거나 거기서 다시 이제 유가가 뭐 기대감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반등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이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라고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소득 대비해서 지금 뭐 지난주에도 전해드렸지만 가처분 소득이 점점 떨어진다. 그런 부분들이 물가가 자꾸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가처분 소득이 점점 떨어져서 물가는 오르고 월급만 안 오르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면서 이렇게 마이너스로 접어드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센트 재무장관이 이런 상황들을 자꾸 수습하려고 계속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연준에 새로운 보안관이 등장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캐비너시를 얘기를 하는 거고 연준에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음식이 더 맛있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연준은 예산 책정이 따로 돼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본인들이 이제 통화 정책을 관장하는 곳이라서 계속 그 자기들 마음대로 한다는 거예요. 약간 자기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베센트는 불만이다라는 걸 이렇게 돌려서 약간 깐 거더라고요. 연준은 너무 독립적인 기관이다. 네. 그러니까 아, 뭔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같이 이렇게 주고받고 해서 협력이 있어야 되는데 마치 미국 상관없어, 미국 경제 상관없어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네. 뭐 이런 거군요. 그리고 왜 요즘 연준의 독립성에 대해서 이거를 수호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많잖아요. 그쵸. 근데 베센트가 보기에는 너무 과도하게 독립적이다라는 얘기를 역설적으로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면서 새로운 보안관을 내가는 아니죠. 트럼프 대통령이 선임한 거지만 거의 내가 느낌이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아마 새로운 보안관이 정말 관리를 잘 할 거다. 보안관이라는 표현 자체가 뭔가 관리한다는 느낌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워시를 좀 믿는다라고 보고 있고요. 너무 많은 연준 이사들이 요 마지막 멘트가 인상적이더라고요. 연설에서 뜬금없이 말하는 행태를 보인다. 너무 말이 많다라는 거잖아요. 아까 그 슈미드 총재도 얘기를 했던 것처럼 이런 사람들이 너무 얘기를 많이 하니까 그거 관리하기 위해서 워시 의장이 잘할 거다라고 보고 있고요. 아니 그러면 이거에 대해서 그 독립성을 지금 저해하는 거냐라는 질문이 들어갔겠죠. 그랬더니 오히려 지금 압박을 하는 게 훨씬 낫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과 금리가 상승하는 시기를 거쳤다. 이 사람은 이제 어느 정도 과거형으로 보는 거예요. 올라올 만큼 또 올라왔다. 인플레이션이. 이제부터는 떨어질 거다. 왜 이 사람이 전쟁 끝나면 인플레가 아니라 디플레 온다라고 했잖아요. 근데 거의 지금 마무리되는 분위기라고 본다면 이 사람 기준에서는 이제 떨어질 거니까 그러면 지금 금리 인하를 얘기하는 게 오히려 시장의 흐름과 맞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금리와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 저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뭐 지금은 약간 그 분기점 변곡점에서 약간 다툼이 좀 있는 그런 분위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이 가운데 S&P 500이 9주 연속 상승세. 이거 지금 주봉이죠. 맞습니다. 대단하죠. 어떻게 근데 주중 내내 이렇게 9주 내내 양봉이에요? 그러니까요. 이게 일봉이라고 해도 대단한 건데 그렇죠? 9일 연속 상승했다고 해도 근데 9주 연속 상승입니다. 네. 7,580까지. 이게 그 3월에 조정이 크게 왔을 때 그때 이제 줍줍 하신 분들은 지금 뭐 계속 푸근하게 뭐 하락이 언제 올까 그냥 걱정도 안 하고 그냥 기다리고 계시겠죠. 그냥 편안하게 갖고 계실 것 같고 세린 메이오 잠깐만 이거 한 달 동안 아니요. 아까 그 3월 30일 저점. 3월 30일 저점 대비 여기서부터 올랐던 거 9주 동안 보시면은 아마존 30%, 구글 25%, M7 뭐 자기 할 일 했고요. 브로드컴도 40% 올랐고 무엇보다 이제 오라클도 55%까지 올랐어요. 오라클도 55%나 놀랍죠. 그리고 두 자릿수 오른 종목들도 많고 세 자릿수도 많아요. 세 자릿수는 역시 반도체에서 나왔겠죠. 마이크론, 인텔, AMD. 아니 근데 AMD가 153%나 올랐어요? 그러니까요. AMD가 이제 인텔이랑 같이 묶이면서
그걸로 됐잖아요. CPU. 예, CPU가 확실히 최근에는 메모리보다 탄력이 더 좋아요. 델도 203%. 예, 203%. 그 밑에 뭐예요? 이거 뭔지 모르겠네요. 163%. 뭐 샌디스크려나? 예, 뭐 그런 와, 종목들이겠죠. 진짜. 뭐 세린메이가 아니었던 걸로. 근데 확실히 보이는 거는 솔림이 있긴 있죠. 예, 솔림이 있다는 거는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솔림이 과도하면 항상 어느 정도 부침은 겪을 수 있으니까 네. 그런 부분들은 우리가 염두에 둬야 된다는 걸 보여주는 그런 차트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IT 섹터의 그 S&P 500 내 비중이 과거 이제 닷컴을 넘었습니다. 넘었다. 닷컴 버블이면 어떡하지? 닷컴 버블처럼 되면 어떡하지? 이제 그 논리가 별로 소용이 없어졌어요. 닷컴을 이미 이겼기 때문에 여기서 뭐 이제 급락이 나오면은 닷컴 버블이었으니까 닷컴 버블을 넘었으니까라고 되는 거고, 닷컴 버블까지 가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은 이제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왔어요. 네, 이미 넘어갔어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그 다른 전의 버블들, 뭐 철도 버블이라든지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 그런 걸 끌고 와야만 AI랑 비견이 되는 거고, 결론적으로 지금 AI는 닷컴 버블보다 더 강한 모멘텀이었다라고 네. 평가하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인 투자자들의 낙관론은 지금 지속되고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이 미국. 주식 시장에 대한 낙관론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결과 시타델 증권은 1분기 역대급 거래 수익을 냈다고 하네요. 43억 달러. 증권사들이 돈을 참 많이 번다고 합니다. 뭐 개인 투자자들의 지금 장이니까요. 개인 투자자들이 모두가 신난 장이니까 증권사들이 돈을 많이 벌고 있고, 이 타이밍에 또 이제 칼시에서는 네. 암호화폐 무기한 선물 계약을 출시했어요. 이게 뭐예요? 원래 이제 무기한이 거의 없잖아요. 선물이라는 거는 네. 항상 이제 마지막에 청산이 있고 그런 그러니까. 것들이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제 레버리지를 많이 쓸 수 있는 분들이 더 많이 늘어나겠죠. 예, 앞으로 예측 시장이 점점 더 가속화되고 활성화되고 시중의 돈은 점점 더 많이 풀릴 거고,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온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약간 또 이래도 되나 싶은 너무 생각이 있죠. 과열돼 있다라는 예. 그런 시그널들 중에 그쵸. 하나죠. 그래서 이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의 저자가 이 예측 시장을 이렇게까지 활성화되고 이런 것들은 사람들이 재정적 미래에 대한 종말의 징조다,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이 느끼시는 그 막연한 두려움, 그런 거는 뭐 저는 아직까지는 없어도 된다고 생각은 하지만 그것도 충분히 합리적인 생각일 수도 있다고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게 있으시다면 너무 과도한 레버리지라든지 이런 것들은 좀 자제하시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필요한 그런 조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만약에 지금 뭐 200%, 300% 정도가 아니라 뭐 1000% 가까이 오른 종목들이 막 많잖아요. 뭐 삼성전기 말씀하시는 삼성전기도 우리나라 그쵸. 지금 외국인 자금들이 막 이렇게 기관이나 자금들이 빠져나갈 때 개인들이 엄청 최근에 많이 매수를 해서 주가가 200만 원을 훌쩍 넘어섰는데 100만 원을 넘어서고 지금 벌써 200도 돌파했죠? 삼성전기? 삼성전기? 200 넘었을걸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도 명확하게 인지는 하고 계시잖아요. 내가 여기에 너무 이제 레버리지나 꼭 필요한 돈을 써서 이게 손실에 대해서 전혀 가늠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오를 거야라는 그런 뭔가 확신을 갖고서 무지성인 확신을 갖고서 투자하시는 거는 굉장히 위험하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것 같은데, 이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 저는 사실 책으로는 아니고 영화로 영화, 왔던 예. 기억거든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디카프리오, 나온 예. 거. 그게 어떻게 결말이 별로 안 좋았었나요? 몰라,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막 파티하고 되게 막 엄청 막 그런 장면만 생각나지, 마지막에 그래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가 뭐 파산을 했는지 뭘 했는지 기억이 안 나서. 보통 월가 관련 영화들은 항상 끝이 안 좋게 끝나지 않나요? 아, 그래요? 그랬던 것 같은데. 너무 욕심을 내면은 예. 끝이 안 좋은데 우리는 적당한 욕심. 네, 그 적당함을 참 어렵죠, 유지하기 그게. 어렵죠. 네. 자, 그래서 이제 적당히 오르지 않는 시장 때문에 우리가 더 이렇게 좀 과도한 욕심을 부리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나 싶은데, 델 주가가 32%. 그러니까요. 이거 하루에 오른 거죠? 그러니까 이거 저희 지난주 금요일에 그 시간회에서 네. 폭등한다라고만 맞아요. 전해드렸잖아요. 근데 저희 VOD 댓글에 그런 것들이 많더라고요. 야, 이게 실화냐 이러면서, 이게 말이 되냐? 싫어합니다. 근데 실화가 맞습니다. 그래서 그 뭐
넥스트장이 아니죠, 미국은. 예, 시간외장에서만 이렇게 올라가고 많은 경우도 있으니까 다들 믿거나 말거나였는데 결국에는 본장에서 33% 폭등을 했습니다. 네.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고요. 여기서도 나오는 게 이 델 CEO가 고객들과 나누는 대화는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결국에는 계속 핵심인 것 같아요. 네. 이 장기 계약에 대한 이야기를 미국 투자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것 같고 마이크론도 최근에 그 이슈 때문에 그 뭐 목표가 1,625달러 그런 것들이 나왔었잖아요. 델도 이게 나오고 있다고 하니까 시장에서는 델도 이제 명확하게 좀 편입을 시켜야겠다라고 올라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설치된 시스템의 대부분은 여전히 14세대 또는 그 이전 세대 서버까지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지속적인 시스템 교체 기회가 있음을 반영한다라는 코멘트들이 나왔고요. JP모건에서는 그래서 목표가를 500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지금 주가가 420달러니까 500달러도 뭐 금방 올 수도 있겠네요. 영차하면 바로 올라가죠. 그니까요. 하루 만에 35%가 올라가는데. 그래서 뭐 좋은 얘기 많아요. 근데 그 중에서 시장 점유율 확대, 매출 규모에 따른 상당한 마진 개선을 확인했다라는 게 좀 크고요. 그래서 메모리 비용 상승 때문에 걱정을 했었는데 다른 IT 하드웨어 경쟁사들을 능가하고 있고 공급 불확실성만 개선되면 연중 추가적인 전망치 상향 조정을 기대해 보세요라고 상당히 긍정적인 리포트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델에 대해서 시장의 어떤 프레임을 확실히 바꿨다. 솔직히 델, HP, 뭐 인텔 이런 회사들이 언제적 회사예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수십 년 된 회사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회사들이 이제 뭐 AI 시대에도 뭐 계속 활약을 하겠어에 대한 그런 우려들과 논란들을 아예 한 번에 이렇게 바꿔버렸다는 거죠. 합니다. 그래서 PC와 서버에만 국한된 얘기가 아닙니다. 더 이상 GPU에만 집중되지 않고 서버, 메모리, 네트워킹, 스토리지, 통합 이 분야에서 AI 인프라의 중요성이 입증되고 있다. 결론적으로는 메모리 우리 잘 알고 있고 스토리지 잘 알고 있죠. 서버도 거기에 편입이 된 거를 이번 실적 시즌을 통해서 너무 명확하게 우리가 또 확인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들어가는 게 이제 네트워킹. 사실 따지고 보면 네트워킹만 이번 실적 시즌에 조금 아쉬웠거든요. 이제 광통신이라든지 이런 섹터들. 근데 이런 것들도 이제 점점 하반기 들어가면 실적이 나오기 시작할 거다라는 분위기가 많아서 다음 섹터로 좀 보시는 분들도 많고요. 네. 근데 그 와중에 또 이제 또 트럼프 얘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사라 했지. 여기 5월 8일에 Go out and buy a Dell. 나가서 델 사. 걔네 좀 잘하더라. 저런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델이 사실 실적 발표 전에 기억나세요? 목요일에 델도 많이 올라요 했는데 4% 정도 맞아요. 시간외에서 그때가 이제 정부랑 계약 체결했거든요. 그래서 올라간 거였거든요. 네.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적 발표하고 쾅 하고 치니까 알고 보니 또 마이클 델이라는 사람이 일찌감치 지지를 하고 있었던 뭐 그런 라인을 잘 탔다 뭐 이런 것도 좀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뭐 트럼프 수혜주 막 이런 것들 찾아보시는 분들이 계속 점점 뭐 늘어나고 있고 그런 거 궁금하시면 저희 이제 구독 서비스에 제가 이제 자료 생각나는 대로 요즘은 자료도 계속 올려드리거든요. 네. 좋은 자료들 있으면 그런 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또 서버 CPU 랠리가 지속되고 있다. 앞서서도 뭐 AMD나 관련한 종목들 저희가 이제 그동안의 차트의 움직임을 보여드렸지만 주가의 움직임을 보여드렸지만 AMD 진짜 대단하고 이제 암홀딩스도 이제 막 불 붙은 것 같아요. 그쵸. 그래서 종목들 한번 차트 보시면 CPU 서버 쪽, 이 CPU 관련주는 AMD 뭐 0.4% 하락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거 뭐 계속 고점 트라이하고 있는 차트 움직임이고 ARM 홀딩스는 와 여기서 신고가를 가 이게 벌써 2주째예요. 5% 넘게 상승하면서 CPU 관련주들의 상승세. 결국 CPU 관련주들이 이렇게 가면 갈수록 또 이제 기판 관련이 주목을 계속 연결해서 받더라고요. 그래서 삼성전기가 어느새 200만 원을 넘은 거죠. 그리고 서버 관련주들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휴렛패커드 엔터프라이즈 이런 종목들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CPU 실적 발표되고 나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움직일 때 그때만 해도 다들
의심 많이 하셨을 거예요. 에이, 슈퍼마이크로 컴퓨터는 아니야. 그건 안 돼. 했는데 어느덧 여기까지 올라왔죠. 그래서 CPU 서버 쪽은 확실히 이미 잡아야지 못 잡겠지 하는 그런 과정까지 올라가고 치닫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메모리 역시 잘 올랐습니다. 메모리는 뭐 막을 수가 없죠. CPU가 좋아지면 서버가 좋아지면 메모리 역시 그에 비례해서 올라가는 게 맞으니까 마이크론도 5% 올랐고요. 샌디스크도 3.3% 상승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구형 메모리 칩 공급, DDR4 공급 가격이 하반기에 20% 추가로 상승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신형 얘기를 하다가 구형도 너무 필요하니까 계속 구형 가격도 올라간다는 거예요. GPU도 마찬가지고 이 메모리도 마찬가지고 옛날 거 어떻게든 쓰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있죠. 그러면서 지금 홍콩의 레버리지 시장에 마이크론 2배 모르겠고 샌디스크 2배 모르겠고 엔비디아 2배 모르겠고 하이닉스 2배, 테슬라 2배도 별로 없네요. 하이닉스 2배가 지금 폭주하고 있더라고요. 저 MU가 마이크론이죠. MU가 마이크론이죠. 그 밑에 MU 있고 샌디스크가 그 아래 있고 삼성이 그 아래 있고. 엔비디아랑 테슬라 파란색이랑 하늘색이랑 하이닉스. 빨강색. 근데 하이닉스가 폭주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뭐 수급은 계속 쏠림이 나오는 거고 그 쏠림을 인정하는 게 맞는 거죠. 저는 지난주 금요일에도 그렇고요. 주말 사이 삼성전자 관련한 되게 호재성 기사들이 많이 쏟아졌잖아요. 계속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시총 차이가 지금 거의 한 7, 8%밖에 안 나서 네네. 삼성전자도 이제 요거 방어하지 않을까. 따라올 테면 따라와봐. 그래야죠. 그래서 이제 네. 1등 자리를 이게 어떻게 차지하고 있는 1등 자리인데 그걸 또 쉽게 SK하이닉스에 내줄 수 없잖아요. 그렇죠. 한번 두 기업의 주가 그냥 저는 사이좋게 이렇게 올랐으면 좋겠는데 맞아요. 막 그런 시그널도 있다면서요. SK하이닉스가 시총 1위로 올라오면 이것이야말로 버블이다. 그런 리포트가 이런 얘기가 있었죠. 있으니까. 근데 제가 주말 사이에 리포트를 진짜 많이 봤거든요. 근데 또 요즘 내러티브가 좀 달라졌어요. 어떻게 해요? 결국 받아들여야 된다. 바뀌더라도 그게 현실이다. 왜지? 궁금하네 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자,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오히려 계속 하락하고 있어요. 이번 맞습니다. 주에 젠슨왕이 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주에 젠슨은 바쁩니다. 아시아 쪽에서 할 일이 많고 네. 엔비디아는 주가는 계속 하락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들을 아마 시장에서는 좀 기대를 할 것 같아요. 근데 하락하는 이유 중에 하나를 찾자면 최근에 그 중국의 반도체가 진짜 세지기는 하거든요. 계속 그 중국이 뭐 준다고 해도 안 받고 그리고 뭐 바이트댄스 같은 경우에는 이 추론칩을 또 개발을 한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서 뭐 엔비디아 주가가 좀 압박을 받는다라고 굳이 연결 지으면 뭐 틀린 말은 아닐 것 같기도 근데 합니다. 어차피 중국 매출 0이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어쨌든 좀 그 기대감이 좀 있긴 있었는데 결국 되겠지 했는데 그게 안 된 거니까 사실 최근에 올라갔을 때 그거잖아요. 엔비디아 젠슨왕 그 어디죠? 거기 어디서 갑자기 탔잖아요. 비행기. 중간에. 중국 갈 때. 당연히 가야지 하면서 그 타면서 주가 올라갔잖아요. 근데 그거는 그러면 이제 플러스 회복되나 알파가 보다. 있나? 그거였는데 그걸 다 잃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번 주에 좀 바빠요. 대만의 GTC 컴퓨텍스가 열리고요. 거기서 6월 1일부터는 GTC가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컴퓨텍스는 2일부터 시작이고요. GTC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에 뭐 엔비디아도 오고 AMD도 오고 인텔도 오고 엔비디아 퀄컴 다 오기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해서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엔비디아 젠슨왕 CEO가 무슨 얘기를 하게 되는지 먼저 여기서 얘기를 듣고 그리고 나서 대한민국 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가 좀 더 발생할 가능성이 많고요. 일단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 중에 하나는 요거예요. 최초의 엔비디아 칩으로 만든 윈도우 PC를 공개한다. 요게 마이크로소프트와 델에서 또 여기서도 델이 또 나오네요. 관련 기기가 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니까 엔비디아가 이제 그 CPU 칩 개발한다 그랬잖아요. 루빈. 그래서 그게 이제 하반기에 출시된다고 했는데 그걸 활용한 최초의 윈도우 PC를 이번에 공개한다고 해서 그래서 엔비디아 CPU가 들어갔을 때 어떻게 나오는 거지에 대한 기대감을 이번에 조금 만들어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저희가 그 수요일 날
지금 지방선거라서 네. 방송을 다 안 하잖아요. 그쵸. 월모부는 해요. 그쵸. 예, 특집으로 해요, 그것도. 그때 우리 이제 디퍼님도 궁금해하시는데 아까 얘기했었던 그 SK하이닉스에 대한 뭐 시총 1위로 올라오면은 이게 버블이냐? 근데 요새는 좀 약간 내러티브가 달라졌다 이런 얘기 하셨잖아요. 네네. 그 내용도 한번 다뤄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거요? 네, 뭐 그거 우리는 월모부지만 어쨌든 아. 국장의 관점에서 네. 다른 그거 데서도 많이 얘기하긴 하겠지만 리포트 IM증권 리포트 오늘자로 아마 나올 거예요. 네. 제가 FN 가이드 구독자라서 FN 가이드에서 먼저 받고 네. 여러분들 그거 뭐 이따가 시간 되시면 보셔도 될 것 같고 뭐 네. 필요하시면 네 그때 한번 또 얘기하죠. 언급도 저 다른 방송에서는 그거 제가 국장 얘기하는 방송이 있어서 그거 그래서 본 거거든요. 네. 자, 어쨌든 궁금하신 것 같아요. 왜 그렇게 되는지. 자, 그리고 이번 주에 실적 발표는 그래서 브로드컴. 아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수요일 장 마감되고 나서 브로드컴에서 실적을 발표합니다. 네. 그리고 이번 주에 크레도도 나오고요. 휴레패커드 역시 아까 말씀드렸던 그 델과 같은 라인업에 있는 기업이니까 이번 주에 또 의외로 또 중요한 기업들이 실적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요즘 소프트웨어 좋은데 팔로알토 화요일에 나오고요. 그리고 플래닛랩스 우주가 갑자기 급락을 했는데 플래닛랩스의 실적도 목요일에 발표가 되니까 이런 것들 참고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또 브로드컴 실적 발표 이전에 갑자기 또 미디어텍이 TSMC랑 인텔의 패키징을 동시에 활용한다. 요거 굉장히 좀 약간 좀 긁힐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그래서 미디어텍의 이런 이야기들을 우려들을 혹시 브로드컴이 혹시 안게 될지 아니면 그런 거 없고 우리가 최고입니다 라는 것들을 다시 보여주게 될지 브로드컴 실적 발표도 AI 하드웨어 반도체 쪽에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어서는 특징주 중에서는 왜요? 시간을 빨리 끝내야 되네요. 아니요, 괜찮아요. 야, 소프트웨어 종목들 한번 볼까요? 네. 요새 소프트웨어 갑자기 달라졌잖아요. 네, 빨리 얘기할게요. 최대한. 소프트웨어 일단은 보시면은 이 소프트웨어도 계속 그렇죠. 에이 이러다 말겠지 했는데 IGV ETF가 $100 넘었어요. 네, $100를 넘었습니다. 이게 사실 88달러 뭐 요 정도 넘어가면 의미 있다라고 했었는데 $100를 결국 넘었고요. 사스포칼립스 이런 우려들을 많이 씻어냈다. 2001년 이후에 최고의 한 달이었대요, 이번 네. 달이. 예, 그래서 확실히 달라졌다라고 보여지고, 뭐 앞으로에 대한 전망은 아니지만 어쨌든 5월 한 달만큼은 확실히 달라진 모습을 이 펀드 플로우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5월 한 달 동안 15억 달러 이상의 자금이 유입되면서 2025년 11월 이후로 세 번째로 큰 규모를 기록을 했고요. 그래서 계속 ETF 쪽으로 수급이 들어오는 가운데 서비스나우 15% 급등, 팔로알토 네트워크스 이번 주 실적 발표 있다고 말씀드렸죠. 9% 급등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라클이 이렇게 올라갈 줄은 몰랐죠. 10.8%, 팔란티어도 9%. 여러 가지 원인이 저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사스포칼립스 우려도 씻어내는 그런 구조고 네. 그리고 이제 사모신용에 대한 우려도 많이 들어갔죠. 그런데다가 저는 일단 압도적으로 매크로가 가장 큰 영향을 차지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가 사실 우리가 걱정하다가 지난주, 지지난주 동안 계속 내려왔잖아요. 따지고 보면 뭐 물론 앞으로는 금리가 계속 내려간다에 대한 보장은 없지만 금리가 계속 내려오면서 이제 시장의 수급이 확실히 좀 분산이 좀 된 거죠. 네, 그래서 소프트웨어 쪽으로 팔란티어도 이 정도의 장대 양봉을 2번이나 만들어내면서 미국 시장은 사실 소프트웨어가 항상 좀 우위에 있었다 보니까 미국 시장 투자자들은 소프트웨어의 귀환을 굉장히 크게 반기고 있습니다. 예, 아무래도 그들은 하드웨어 투자가 약간 좀 익숙하지 않거든요. 예, 근데 소프트웨어가 오다 보니까 확실히 좀 좋아하는 그런 모습이고요. 네. 그 뭐 배경은 트리거는 확실히 스노우플레이크가 됐다고 봐야겠죠. 스노우플레이크 지난주에 30% 급등을 했고 추가로 6% 금요일에 추가로 또 올랐습니다. 네. 그러면서 AI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꿔놨다. 투자자들은 AI 에이전트로 인해서 데이터 레이어를 우회할 것을 우려했지만 오히려 관련된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보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AI가 이제 직접적인 AI 매출과 핵심 플랫폼 소비 모두를 가속화하고 있다는 우리의 견해를 뒷받침한다. 그동안 그 사스포칼립스 우려가 결국에는 AI 에이전트가 나오면 소프트웨어 다 죽는다였잖아요. 네. 근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정말 많은 소프트웨어들이
실제로 활용되는 것도 있다. 예, 그래서 희비가 좀 갈리고는 있는데 그래도 전반적으로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분위기가 상당히 우세해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옥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 안에서 어떤 회원들 아이디라든지 들어오는 커스터머들 그런 개인정보 같은 것들 관리해주는 그런 업체인데 거기도 되게 중요할 거잖아요. 30%. 실적 발표하고 가이던스가 막 그렇게 좋은 것도 아니죠. 근데 노란불인데? 30% 폭등하는 건 그동안 너무 많이 눌려 있다 보니까 한번 이렇게 톡 쳤을 때 이렇게 한 번씩 탁탁 올라오는 그게 소프트웨어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 그 결국에는 에이전트 AI의 핵심은 토큰 활용량이고 토큰이 많이 활용될수록 이게 우리가 생각을 메모리가 많이 쓰일 것이다로만 했는데 네. 그게 점점 확장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그 안에서 보안도 되게 많이 필요할 거고 오고 가는 게이트키핑도 많이 필요할 거고 그래서 이런 개인정보 관리하는 회사들은 훨씬 더 중요해질 거고 이런 쪽으로 내러티브가 스노우플레이크로 인해서 확 바뀌었습니다. 예, 그래서 AI 에이전트로 인해서 이런 수많은 아이디들이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네요. 네. 알파벳과 아마존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분위기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하이퍼스케일러가 결국에는 사실 소프트웨어잖아요. 그쵸. 예. 그래서 소프트웨어 투자해야 될 때 뭘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하이퍼스케일러가 있어요. M7 사시면 됩니다. 네. 예. 그래서 대표적으로 마이크로소프트가 최근에 양봉을 2개 이렇게 만들어 냈고요. 메타 플랫폼스도 뭐 약보합이지만 최근에 일단 양봉 하나 만들었고 밸류에이션 상으로 메리트가 크더라고요. 네. 밸류에이션이 메타 플랫폼스가 20배가 안 되더라고요. 예, 20배가 안 되는 거는 매력이 있다고 봐야겠죠. 그리고 알파벳이랑 아마존은 최근에 고가 부근에서 조금 멈칫하는데 이 두 종목은 사실 이렇다 할 위기가 별로 없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은 고가 부근에서 조금 쉬어가는 그런 흐름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뭐 여기까지 그 M7 얘기까지만 제가 좀 전달해 드리면 네. 트로이스트에서는 알파벳과 아마존의 목표가를 상향했습니다. 아마존은 310달러에 320달러, 알파벳은 415달러에서 430달러. 뭐 둘 다 캐펙스가 좀 늘어나기는 하겠지만 자녀 이행 의무 RPO라고 하죠. 앞으로 들어올 게 계속 더 늘고 있기 때문에 AI만 자금만 잘 조달된다면 투자 위험은 점차 낮아질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알파벳의 클라우드 성장 가속도가 와 무섭더라고요. 네. 지금 아마존을 이렇게 턱 밑까지 쫓아왔습니다. 이러다가 이거 역전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AI 활용도로 인해서 클라우드 성장세가 오퍼레이팅 마진이 강력하다라는 게 알파벳의 가장 큰 강점이고요. 그리고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이게 파이낸셜 타임스의 자료인데 그러니까 앞으로의 어떤 그 코스트, 비용을 0으로 가정을 한 거예요. 비용을 0으로 가정했을 때 다른 기업들은 여전히 좀 불안하다. 아직까지는 너무 우리가 청사진만 보고 있다라는 얘기인데 아마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돈을 번다라는 차트가 있더라고요. 아마존이 그동안 잘 만들어 왔다는 거죠. 빌드업을 잘 해왔다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존이 오히려 수익성은 앞으로 기대된다라는 관점도 나오고 있어서 알파벳과 아마존의 강점을 하나씩 말씀드렸고요.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기업용 AI 진출에 나섰거든요. 아무래도 우리가 대표적으로 뭐 아는 게 메타가 당연히 B2C 기업이잖아요. 네. 근데 이제 B2B 쪽으로도 이렇게 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걸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긍정적으로 봤고 그리고 이제 메타는 웨어러블을 계속 좀 강화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저 목걸이 같은 건 뭐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그냥 뭔가 그림인 거고 예. 앞으로 웨어러블로 뭔가를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사용자 월간 활성 사용자 680만 명. 안경 열심히 만들잖아요, 메타가. 예. 그걸 비롯해서 뭔가 계속 만들어내겠다라고 보는 거죠. 예. 그래서 메타는 웨어러블 쪽으로 강점을 계속 밀려고 하는데 이게 뭐 많은 분들에게 좀 와닿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이게 곧 피지컬 AI라고 생각하거든요. 네. 예, 웨어러블 기기가 있는 게 곧 피지컬 AI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으로 메타의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뭐 긍정적으로 보신다면 네. 밸류에이션 싸다라는 것도 강점이 될 수 있겠죠. 네. 자, 우주 얘기 간단하게만 한번 해볼게요. 블루 오리진 이게 폭발이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블루 오리진이 여기 보시면 발사대에서 네. 이렇게 폭발을 했어요. 근데 블루 오리진을 최근에 그 미국에서 좀 밀어주려 했거든요. 그러니까 달 탐사할 때 블루 오리진 로봇으로 갈 거다라고 네. 했었는데 벌써 터져버렸어요.
그러면서 이제 우주 관련주가 같이 주가가 폭락을 했죠. 폭발의 원인은 아직 모르고요. 그래서 뭐 명확하게 좀 진단을 해봐야 된다까지만 나왔고. 네. 근데 생각해 보면은 미국에 쏠 수 있는 기업이 한둘도 아닌데 블루 오리진 폭발했다고 우주 관련주 다 빠지는 게 전 좀 이상하더라고요. 분명히 대체품이 있을 텐데. 그래서 요건 그렇고, 그리고 하나는 또 이것도 있었어요. 스페이스X IPO를 1.8조 달러로 그 전망치를 예상치를 하향한다라고 했는데 이게 하향 맞아요? 2조에서 아니, 조금 뺐잖아요. 앞자리를. 1조 7천억 달러라 기억하고 있었어서. 그러니까 2조 아니었어요? 목표를 2조로 보는 거더라고요. 근데 장외에서 평가받는 게 지금 네. 1조 7천억 달러고 들어오는 목표를 하향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겹치면서 하락세를 했는데 머스크가 폴스 하나 썼어요. 이렇게. 거짓이다. 거짓. 딱 하나 거짓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우주군이 또 그 사이에 스페이스X랑 41억 6천만 달러의 위성군 계약을 또 체결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 사이에 바로 저가 매수세 쑥 유입되면서 로켓랩이 뭐 하락은 했지만 양봉으로, 그리고 레드와이어도 하락은 했지만 양봉으로 기대감은 살아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고, 우주 관련주들 막 찾는 분들이 계속 계시더라고요. 구독 서비스 게시판 같은 Q&A 게시판에 궁금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런 것들 제가 제 서비스에는 계속 시간 날 때마다 올려드리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 명성님이 자료를 이제 주말만 되면은 이게 더 늘어나요. 한 80장 넘게 했는데, 이거 못다한 이야기는 이제 월간 퀵샷을 통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풀어주실 예정이니까 여러분들 함께 해주시고요. 자, 오늘 저희는요, 여러분 요즘에 주식 투자 뭐 공부하신다고 혹은 이제 관련한 내용 보신다고 옷 고를 시간도 없잖아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고민하지 마시라고. 마크 주커버그가 그냥 똑같은 옷 매일매일 입고 그러잖아요. 예전에 그 애플의 그 팀쿡 말고 그 전에 누구지? 그 있잖아요. 우리 스티브 잡스. 스티브 잡스도 그렇고. 그런 고민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번에는요. 아놀드 파마의 폴로티를 월화수목 금토일 이렇게 그냥 편하게 입으시라고 색깔별로 7벌 최초로 금액도 너무 착해요. 나머지 금액 투자하시라고 39,800원 흡속 속건 그러니까 이제 뭐야 저게? 빨이 마른다는 거죠. 땀이 나면은 이제 우리 옷에 막 이렇게 이거 빨리 마를 것 같긴 해요. 면에 진짜로. 있으면은 되게 찝찝하잖아요. 되게 빨리 맞고 또 이제 UV 차단까지 되는 그런 원단입니다. 저는 사실 이거 화이트 입으려다가 머리를 넣으려고 그랬는데 화장품이 묻을 것 같아서 이제 요거는 협찬이니까 화장품 묻으면 안 되잖아요. 못 입었는데 요거 아시죠? 여러분들 요거 우산 마크 유명한 거 아시죠? 우리 명성님은 지금 105 사이즈 입으신 거죠? 네, 맞아요. 105 사이즈로 입으신 거고 베이지. 요거 컬러가 7가지 컬러예요. 여러분들 자세한 내용 궁금하시면 영상 안에 그 상세 페이지 링크 달아둘 테니까 어떤 컬러 있는지 고르실 필요 없어요. 그냥 7가지 다 드리는 거예요. 사이즈만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요거 남녀 상관없이 다 입으실 수 있는 피케 반팔티, 카라티니까 편하게 그냥 요거 하나 옷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밑에 바지 그냥 베이지 컬러나 뭐 블랙 컬러나 뭐 네비 컬러 여러분은 딱 요 3가지만 딱 구비해 두시고 색깔별로 돌아가면서 입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저희가 갈비탕 준비했어요. 여러분 보통 우리 갈비탕 어떨 때 먹죠? 축하할 때 먹잖아요. 그쵸? 육개장하고 달라요. 결혼식하고 그러면 갈비탕 주는데 저는 요새 사실 뭐 잔치국수나 갈비탕 주는데 훨씬 더 좋더라고요. 오늘은 해운대 갈비탕 2+1 최초로 37,800원. 아, 군침나. 37,800원. 맛있게 먹네요. 한 팩 더. 뼈 없는 갈비탕 총 6인분. 고기를 왜 뼈 없는 절레절레요? 거예요? 뼈 있어요? 아니요. 이게 다 발라주신 줄 알았는데. 저는 한번 먹어볼게요. 저도 국물에. 이거 빨리 드셔보세요. 이거 압도적이네. 최근 먹었던 이 3프로 TV에서 먹었던 국밥 중에 저는 제일 맛있습니다. 해운대 암소갈비. 따뜻해. 속이 밑값 하네, 든든해진다. 밑값에. 너무 맛있네요. 여러분, 긴 말 안 할게요. 이거는 드셔보세요. 뼈 없는 갈비탕 총 6인분 37,800원. 60년 전통의 해운대 갈비탕.
아, 해운대 암소갈비집 저기 거구나. 나는 해운대 갈비탕이라고 해서 어디 건가 했네. 뭐 암소갈비집 저기 뭐 고기 비싸고 맛있는 거 아시잖아요. 근데 유명하죠. 우리는 저렴하게 60년 전통의 그 맛을 집에서 호로록 끓여가지고 느끼실 수 있도록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자세한 사항 영상 아래 링크 통해서 여러분들 핫딜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까지 잘 먹고 있는 우리 박명수 큐레이터는 밥 먹으라고 보내주고 잠시 후에 김한진 박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잘 먹었어요? 고맙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